모든 대사는 다 소변으로 나와요. 아, 진짜요? 95%가 소변으로 나오고 네. 한 3% 정도가 담즙으로 나와서 대변으로 나오고 1~2%가 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중금속이 많이 이제 몸속에 쌓이면 느린 대사가 되면 다이어트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다 이 탄수화물 대사, 지방산 대사가 원활하게 촉진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생각보다는 스타틴 약물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래도 150분 넘었으니까 스타틴을 써야 돼 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지켜보고요. 설명되지도 않고 진단되지 않는 통증 또는 과도한 손저림이라든지 신경 증상들이 반복되게 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중금속을 나의 생리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진통제나 아니면은 마그네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직구를 통해서 DIM, 다이인돌메탄을 검색해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 관리든 다이어트든 이 대사를 개선하거나 고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 현재 대사 상태가 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드리고, 여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뭔가 되게 단순한 지표들만 봐왔다면, 예를 들면 뭐 체성분이나 아니면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는 것들만 봐왔다면, 요즘에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약간 IgE, IgG, 부다항체 검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히스타민 블레성 검사, 이런 좀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것들이 나아지는지 아닌지를 약간 이제 변수로 두고 확인하는 것들이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초반에는 유전체라고 하는 일종의 타고난 나의 몸을 봤다면, 그래서 중간에는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네. 어떤 장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니라 공생하고 있는 균주를 봤는데, 우리 몸의 현재 문제를 볼 수 있는 기능의학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검사는 오히려 대사체 검사라고 해서 메타볼로믹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변에서 본다 해서 소변 유기산, 네. 올가닉 애시드. 왜냐면은요, 우리 몸의 모든 대사는 95%는 수변으로 나와요. 근데 그 대사가 잘 돌아오고 있으면 그 수변에서 나오는 대사체의 그 양이나 어떤 정도가 일정하게 기준치로 나오는데, 어떤 한쪽의 대사가 이렇게 망가져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소변으로 빠져나와서 특정 대사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으면은 그 대사가 망가진 것을 유추하는 거예요.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보통 기능학 이제에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처방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들이 이제 몸 안에 있는 대사 상태를 확인하는 어떤 방식인데, 그러면 어떤 이제 원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한 것처럼 이제 몸에서는 A에서 B, B에서 C를 전달한다 해서 대사, 영어로 메타볼리즘을 하는데 네. 이것이 건강한 대사들은 잘 전달되는데 이 전달할 때 그 과정 속에는 효소가 필요해요. 엔자임이라는 건 A에서 B, B에서 C. 근데 화학 반응의 촉매. 화학 반응의 촉매. 이 화학 반응의 촉매가 단백질인데 네. 유전자에 지배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유전자가 안 좋은 사람은 촉매가 안 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MTHFR, 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이 증가된다는 것을 예시 만들었는데 그 경우는 일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노화. 나이가 들면서 이 효소 반응이 떨어지는 그 엔자임의 그 여한이 다 달아서 잘 대사를 못 시켜요. 느린 대사가 된다는 표현을 써요. 뭐 양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또 활성의 활성도의 문제예요. 활성도의 문제? 근데 여전히 활성도가 부족하면 그것을 이 엔자임, 효소로 도와주는 것을 코엔자임이라고 해요. 조효소 또는 코팩터라고 해요. 많은 경우에 코엔자임과 코팩터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아미노산 등이 영양소들이에요. 탄수화물이 대사가 되면은 우리가 고탄수화물들이 점점 적어서 피르부산이라고 하는 그런 대사물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세틸코일을 돌리는 그런 대사 회로가 있는데 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 효소들이 작용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B1, 2, 3, 5 알파리포산이에요. ALA라고 하는 알파리포산인데 이런 것들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 비타민 B1, 2, 3, 5는 고기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은 이 탄수화물 자체를 대사를 못 시켜요. 그 중에는 피곤할 때 쌓인다 해서 젖산이라고 해서 락테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 락테이트가 우리 몸속에 쌓이면 조금만 이게 운동해도 피곤하고 온몸이 아프다 해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물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는 코엔자임 Q10이 필요해요. 젖산이
이게 넘어가지 못하고 쌓여서 소변으로 나와서 그게 증가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특정 영양소, 비타민 B나 코큐테인 같은 것이 코엔자임 Q10이 그것을 도와주는 네. 그런 조효소인데 그 시스템이 조금 약하구나. 음. 어떤 사람한테는 아르기닌이 부족하구나. 음. 어떤 사람은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음. 어떤 사람한테는 비타민 중에서 9번이 부족하거나 엽산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우리 몸속에 마이크로 미네랄 즉 영양소들은 곳곳에서 필요한데 어떤 마그네슘들은 주로 토양 음식에서 많이 나오고 비타민 B 중에는 소고기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나오는 네. 그런데 다양하게 먹지 않고 골고루 먹지 않으면은 특정 영양소가 이 풍족한 시대에 결핍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해서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간에서 우리 몸속에 나쁜 것을 제균하는 것을 해독이라고 하고 디톡시피케이션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엔자임 기능이 또 떨어지면서 네. 물질을 나쁜 해독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다 영양결핍과 관련돼요. 물론 모든 사람이 영양결핍에 관련되지 않아요. 특별히 제 경험적으로는 장이 안 좋으면 장에서 우리가 최종 영양소를 다시 재흡수해야 되는데 장점막에서 그런 역할이 떨어지면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대사물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직접적으로 수액을 주거나 영양제를 주기보다는 장 치료에 좀 더 전념하기도 해요. 거의 비례하듯이 장과 대사는 또 관련되기도 해요. 장이 망가지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양소 흡수에도 문제가 생기네요. 재흡수, 우리가 네. 소장 대장을 통해서 네. 중요한 비타민과 우리 몸속에 필요한 것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장을 통해서 또는 소장을 통해서 재흡수돼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아서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먹은 것이 재흡수가 안 돼서 상대적으로 늘 피곤하고 영양 불균형 오는 것들을 전 진짜 많이 봐요. 이걸 이해하면 장이 망가지는 건 총체적 난국이네요. 총체적 난국에서 다시 한번 기승전 장이에요. 소변으로 통해서 어떤 대사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가 또는 적게 나오는가 네. 또는 균형에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어떤 몸 안에 어떤 문제를 짐작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될까요? 맞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대사 중에 하나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예를 들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 같은 굉장히 중요한 대사물도 거꾸로 이거는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부족한 경우가 또 문제가 돼요. 얘들도 소변으로 나온다는 거죠? 맞아요. 아, 모든 대사는 다 소변으로 나와요. 진짜요? 95%가 소변으로 나오고 네. 한 3% 정도가 담즙으로 나와서 대변으로 나오고 1, 2%가 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중금속이 많이 이제 몸속에 쌓이면 땀을 많이 내는 방식의 생활 습관도 괜찮은 게 또는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많이 배출시키는 방식이 이런 대사를 촉진시키는데 나이가 들면 대사율이 떨어진다 해서 느린 대사라는 표현을 쓰고 느린 대사가 되면 다이어트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결국은 다 이 탄수화물 대사, 지방산 대사가 원활하게 촉진되지 않으니까 그 먹은 음식들이 필요한 ATP 에너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축적되어서 혈당이 오르거나 그래서 당대사 이 다이어트라는 관념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암 질환도 대사를 잘 원활하게 만들어서 암을 치료한다는 개념도 요즘 많이 사람들한테 인구 해자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검사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검사하는 거고요. 네. 기능의학 병원들이 많이 하는 수변 유기산 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왠지 느낌상 얘도 해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석이 중요하죠. 네. 함부로 이렇게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네, 맞아요. 이게 되게 복잡할 것 같았는데 근데 어떻게 할지. 사실은 모든 의사들이 본과 1학년 때 생화학 시간에 네. 이 대사체를 계속 공부하거든요. 네. 우리 생화학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인데 거의 3시간 동안 이 대사체를 회로를 다 그리는 게 우리 시험이거든요. 사실은 의사들은 너무나 익숙한 이런 TCA 사이클 또는 메틸레이션 사이클, 해독 관련된 사이클은 정말 우리 몸속에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다 아는 건데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 다 질병을 중심으로 이제 배우고 질병을 중심으로 프랙티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생화학적 기반의 즉 질병까지는 아닌데 내 몸이 조금씩 망가지는 단계를 간과하고 그런 것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은 게 좀 어불성설이죠. 약간 이런 질병이라는 건 어떤 증상, 네. 표현된 상태고 네. 그 근원에 있는 어떤 생화학적 문제 상황 이런 상태들이 사실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위쪽에서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쩌면 어떤 질병들은
효과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의사들의 패러다임이 조금 이제 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질병 아니면 건강. 그밖에 없어요. 검진해서 괜찮다면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종합검진. 실제 우리가 그게 믿잖아요. 네. 믿죠. 자기도 믿죠. 근데 몸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 네. 의사들이 질병이라 하면은 뭐 암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갖고 있는 기존의 그 질병 진단은 넘어야 진단이고 그래야 그렇죠. 치료가 되는데 또 우리나라 급여 체계 보험 체계도 진단이 되어야지 DSM-4라고 하는 질병 진단 체계에 분류가 돼야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급여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나 전 세계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질병이라는 관점에서만 찾다 보니까 괴리가 생겨요. 나는 건강하지 않은데 질병은 진단받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갭을 생긴 것을 관찰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치료하는 것이 기능의학자들의 역할이고 다행히 저를 포함해서 저도 차움에서 처음 기능의학을 접했지만 아, 처음이었습니까? 네, 차움에 있으면서 제가 접했는데 거기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고 저도 이제 질병 관점에서 보던 의사여서 네. 부정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차움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티에이징 센터장을 하면서 모든 저희 멤버들의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얘기해 주는 게 있구나. 질병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기능을 다 못하고 있구나. 다양한 관점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사 관점이고, 네. 다행히 그 대사를 요즘은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질량 분석기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나와서, 기존의 의사들이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검사들이 정교해지면서 그런 사람들의 건강 기능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미토콘드리아 또는 해독 관점에서 또는 신경 전달 물질, 산화 스트레스 관점, 장내 미생물의 일부 또는 곰팡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 치료하면 좋아지는 것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기능의학을 이해시키는데 환자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만약에 이제 의사라면 약간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불편해. 그래서 퇴하고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무슨 얘기 하는 걸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장에 계신 의료 전문가분이 이걸 또 공부하고 싶으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대한기능의학회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중요성을 알고 의사가 해줄 부분들이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질병 전 단계의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에 동의한 사람들은 이런 학문들을 좀 찾고 공부하고 교육받고 저도 그런 교육을 하는 이제 의사로서 잡혀 있고 많은 의사들이 질병 관점에서는 그런 건 필요 없는데 사실은 의사들의 어떤 패러다임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3분 이상 진료하면은 그 많은 환자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그렇죠. 또는 수가 체계가 너무 이제 낮아서 3분 동안 진료하는 것밖에는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의 그 명석한 의사들이 이런 것을 사실은 모른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 두통이에요. 장이 안 좋아요. 그것만 해결하기 급급한 이런 시스템 문제고요. 저희는 최소 20분을 진료하다 보니까 20분이요? 네, 최소 20분을 진료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못 보시겠네요. 많이 못 그러면. 보죠. 근데 명의가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한 분야의 그 증상만 가지고 오시는 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치료해서 명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증상은 저 증상을 호소하게끔 놔두고 그 증상을 연결해서 그걸 치료하다 보면은 결국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에 답이 있고 거기에 진단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우리나라 시스템이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기능의학 의사들이 어떻게든지 더 많이 듣고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어떻게 보면 파악해서 장을 치료해서 뇌를 치료하고 뇌를 치료해서 장을 치료하고 피부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장을 치료하고 이렇게 교차 진료하는 것이 통합적 진료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근데 그 치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뇌과학자 또는 다이어티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게 아예 그렇게 기능이 망가져서 저희한테 오지 않도록 네.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이 좀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지식들이 나눔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오펜하이머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약간 전국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뭔가 하면서 이걸 모으고 뭔가 결과물을 내잖아요. 비록 이제 그게 좀 비극적인 결과를 낳긴 하지만
약간 제 생각에는 좀 이 분획화된 이 전문가분들의 어떤 상황과 이런 인사이트, 그 능력들, 에너지를 좀 모으는 것, 또 거기엔 대중도 있고 음, 이게 좀 모이면 또 금방 뭔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막 듭니다. 맞아요. 네, 저희는 기능의학은 어른들 대상으로 많이 하다가, 네, 저는 이제 최근에 7월 1일부터는 한 센터를 장소를 옮겨서 여는데 그게 자폐 아이들 치료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자폐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폐 아이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통계로는 한 6배 정도가 늘었고, 6배요. 네, 소아는 줄어드는데 자폐는 많이 늘어나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네. 병원에서도 이게 자폐 아동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너무 또는 많아지고 발달 장애가 많아지고 있다.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스펙트럼이니까 고기능의 자폐도 있고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뭐 유전자라는 사람도 있고 산모들의 나이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고 노산. 또는 강압적인 어떤 이제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요한 먹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의 변화요. 식단의 어떤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음, 근데 저희가 하려는 자폐 치료는 기존의 발달센터가 하면은 보통 언어도 치료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식단이 개선돼야 되고 또는 요즘은 많은 기계들이 TMS나 이런 뇌파 치료들이 나와서 뇌를 안정화시키는 음, 비약물 치료도 있고 또는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이 FMT라는 방법도 있고 근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동의합니다. 네, 한 망가진, 사실은 자폐 아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부모님들이 이 끝없는 어려움 속에서 직면하니까 한 가정이 너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저도 이번에, 사실은 저 혼자 할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근데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뇌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의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통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다른 질환은 몰라도 자폐나 또는 뇌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파킨슨과 치매 너무나 많은 질병 부담이 있어서 가족들을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 부분들을 처음부터는 가지 않게끔 음, 그러나 아직은 갔으나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가소성이 있는 그런 나이에서는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돌려놔야지 이것이 가정의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 그리고 그 가정의 부담은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온 사회의 부담을 좀 조기에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음, 이거는 이제 한 개인의 노력 어떤 한 전문가의 역할이 아니라 온 사회가 같이 좀 고민하고 또 같이 음식에 대한 그래서 제가 번역하시는 그 갭스 책을 많이 좀 기다리고 있고 음, 물론 한국적 상황에서는 좀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 식단의 변화를 통해서 음식의 변화 또 나아가서 뇌질환의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나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되게 어렵게 힘들게 약간 이런 자폐 스펙트럼의 어떤 자녀분들을 또 키우고 계신 분들은 웰케어 클리닉에서 새롭게 만드는 발달 센터에 가셔서 좀 어느 정도 또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릴 것 같고 또는 이런 문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현장에 계시는 또 전문가분들이 계시다면 또 어쩌면 이제 원장님이나 또는 뭐 제 채널 통해서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그런 것들 연락을 주시고 좀 모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요즘에 좀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약간 다이어트로 시작했다가 네. 이게 나아가서 그냥 건강이고 건강에서도 사실 좀 마음 건강이나 삶의 건강을 보게 되고 또 의외로 약간 대사 이슈에서 이런 부모들한테 일어난 일들이 좀 되게 엄청 좀 처참하다, 가혹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갈수록 더 아이들의 상태도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 환경이 사회 구조적으로 다 이게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걸 많이 목격해서 그래서 요즘 또 더 약간 긴장감 들고 이게 더 큰 사이즈의 일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다양한 전문가분들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약간 원장님 만나서 약간 마음이 조금 더 놓이는 것 같고 저희가 기능학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얘기를 오늘 하는 게 되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도 제가 되게 신기한 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러면 이런 심혈관계 관련된 질환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혈액 상태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어려운 거는 병원에서 사실 어떤 수치를 가지고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제 약이 가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고지혈증만 잠깐 좀 폭을 좀 좁혀서 말하면 네. 흔히 이제 의사들은 다른 건 몰라도 고지혈증 약을 주는 것은 내가 인류를 돕는 거야. 인류를 구하는 거라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어요. 왜냐면은 심혈관 학회에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콜레스테롤을 낮출수록 심혈관 질환, 더 나아가서 사망률을 낮춘다는 통계를 계속 주입을 해요. 미국 심장학회 말씀이세요? 미국 심장학회 뭐 많은 이제 다국적 제약에서 발표하는 특히 이제 제약회사를 주도하는 그런 대규모 스타들이 유명한 스타들이 네. 결국은 콜레스테롤 낮출수록 낮출수 좋다. 그래서 의사주 중에는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고지혈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트포민 당뇨약과 함께 먹은 것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연구가 콜레스테롤 너무 낮추니까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증가된다 해서 이 콜레스테롤과 어떤 심혈관 질환이 이렇게 역상관해서 다시 제이컵으로 가는 이것 하면서 다들 의사들이 뭔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한 10년 전에 있었는데 너무 낮아도 위험하다 했죠. 너무나도. 근데 그거는 이제 항상 통계에 오르는 뇌질환자들은 잘 못 먹으니까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약간의 이 연관 분석들은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리고 더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콜레스테롤 낮춘 거 하나가 전부일까? 이거 하나. 두 번째, 생각보다는 스타틴 약물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 보니까. 네. 이 스타틴 약물 부작용은 글쎄요, 내가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스타틴 약물 먹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중에서 특별히 피곤과 통증과 브레인포그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게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끊어봤더니 괜찮고 다시 먹었더니 그러니까 너무 특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기존의 의사들이 그런 게 어딨냐 횡문근 융해증 아니면 우리는 배운 게 없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밀어붙이거든요. 당신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스타틴 부작용을 열린 마음으로 듣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해요. 그리고 기전적으로 기능의학적 기전적으로도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이클에 맨 마지막에 스타틴이 대부분 HMG라고 하는 그런 코에이를 억제하는 그런 기전인데 그것을 억제했을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는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강하게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같이 많이 먹으라 하죠. 같이 많이 먹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로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든 어떤 하여튼 안 좋은 사람한테는 스타틴은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두 가지 문제. LDL 콜레스테롤이 꼭 전체의 문제냐 했을 때 저는 one of them 그 중에 하나고 더 중요한 것은 염증, 염증. 항산화 능력 그리고 다른 요인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우리 최겸님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봤어요. 네. 개인정보여서 말 못하죠. 그치, 말씀하십시오. LDL이 아마 170 네. 7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은 LDL은 무조건 나쁜 콜레스테롤 지단백은 150이면 무조건 약을 처방하거든요. 150을 넘었네요. 네, 150을 넘었죠. 많이 넘었죠. 네. 근데 동시에 검사한 것 중에 제가 안저에서 혈관을 측정했더니 혈관 요즘은 이제 눈을 통해서 혈관을 측정하면 바로 AI로 돌려서 석회가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를 바로 분석해서 봤더니 한마디로 지금 동맥경화증은 전혀 없으세요. 네. 그리고 최경님의 검사 중에는 아포B, 아포지단백 B. 아포지단백 B, 그다음에 라이포프로테인 A라고 하는 다른 또 위험 요인도 다 좋은 정상이고 네. 당화혈색소 포함해서 중성지방 좋은 정상이고 네. HDL 콜레스테롤 좋고요. 염증 수치 CRP도 굉장히 좋고 또 항산화 능력을 검사하는 검사가 있어요. 우리가 토스, 타스 검사가 있는데 항산화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삶의 스타일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소변 대사물 검사에서 거의 완벽하게 좋고 또 자율신경도 에너지 좋고 호르몬도 굉장히 좋고서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다 좋아요. 단 하나 LDL 콜레스테롤만 높아요. 이럴 때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래도 150을 넘었으니까 스타틴을 써야 돼라고 하는데 저는 30대 초반인데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저는 좀 더 지켜보고요. 네. 현재 적어도 경동맥 초음파상에서나 또는 심장 CT를 안 찍었지만 찍었을 수도 있죠. 제가 본 검사에서는 혈관 검사는 정상이니까 네. 고지혈증 약을 먹음으로써 얻는 유익도 있지만 다른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서 지금 현재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근데 참고로 LDL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좀 더 생활 습관을 좋게 한다 해서 LDL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높은 LDL을 동반하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다른 지표들이 나빠지면서 결국은 먹어야 되겠다는 순간이 올 수는 있어요. 그때
담담하게 먹으면 되는데 네. 너무 자동적으로 먹는 것들을 저는 좀 더 콜레스테롤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염증, 석회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네. 죽상경화증만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또 전체적인 뇌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을 봤을 때도 다른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그렇다고 제가 약을 거부하거나 이런 뭐 약물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의사는 아니에요. 신중하고 생활 습관을 좀 더 개선시키는 것에 강조하고 있는 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음. 일단은 제가 검사한 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LDL이라고 하는 배 안에 담겨 있는 화물인 콜레스테롤 양이 어떤 것보다 많다라는 의미를 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아포지단백 B가 높으면 그건 이제 사실 이제 리스크가 높은 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포지단백 A가 높아도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배 안에 담겨 있는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되게 우리 생체에서 되게 중요한 재료가 더 많이 이제 확인되었다라는 그걸 가지고 이게 단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외국에 있는 약간 질 전문가들 얘기를 봐도 절대 그 수치 하나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다. 음, 같이 봐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보는 것들이 제가 보고 있는 게 아포지단백 B, 그다음에 아포지단백 소문자 A, 네, 그리고 리포프로테인 수분자 A. 네. 네. 그걸 혹시 어떻게 부르나요? 리포프로테인 수분자 A. 소문자 A라고 불러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알파라고도 하고요. 네. 알파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걸 소문자 A라고 부르는지 저는 항상 그래서 바로 리포프로테인 알파 이렇게 얘기도 하고 A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저는 사람들한테 걸어치고 소문자 A하고 걸어 닫고라 했었거든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네. 또 CRP 염증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봐서 이제 이게 같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주의 깊게 좀 이제 다른 것들 봐야 된다. 물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을 때 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는 여전히 이게 있고, 또 중요한 건 약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치들은 다 혈액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또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약 문제가 있으면 이제 어떤 CT나 다른 방식으로 조직의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처방이 필요하고, 물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게 효용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고, 이게 또 장기간 갔을 때 리스크도 좀 크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저는 입장을 가지고 좀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네. 엄밀히 말하면서는 LDL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산화된 LDL이 문제가 그렇죠. 돼요. 그래서 옥시다이즈드 LDL을 검사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 그걸 처방을 못 해요. 또 하나 네. LDL 콜레스테롤에도 좀 서브 타입으로 있어서 스몰 덴스 작은 크기의 그런 덴시티가 높은 LDL이냐 네. 또는 라지 덴스 LDL이냐 마치 정해져 있는 그 비커에 탁구공이 차 있냐 아니면은 좁쌀이 차 있냐 네. 전체 볼륨은 똑같아도 좁쌀이 차 있는 게 훨씬 더 덴스하고 컴팩트하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스몰 리스크가 더 덴스가 크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한 번 더 리스크를 봐서 또는 당뇨나 다른 요인들을 같이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네. 좀 더 약 처방을 신중히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검사하는 게 지방산 분해 검사인가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하는 LDL 검사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LDL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보험 체계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맞아요. HDL만 사실은 질적 물질 측정하고 나머지 LDL은 거기서 계산식으로 해서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붙이고 중성지방을 5분의 나누기 5에서 뭔가 계산식으로 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LDL도 아니긴 해요. 유추한 LDL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브 타입으로 우리가 스몰 덴스 LDL이나 옥시다이즈 LDL은 급여 처방이 좀 제한돼서 현장에서 많이 못하는 검사일 수도 있어요. 돈을 내면 받을 수 있는데 비싸다는 네. 거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웰케어 클리닉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저희도 그 검사를 합니다. 네. 이름이 뭐예요? 검사 이름이? 스몰 덴스 LDL. 그냥 검사 이름이 그렇구나. 네, 작은 사이즈의 LDL. 아까 그 산화된 옥시다이즈 LDL은 검사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연구 목적으로는 한 적이 있어도 실제 이렇게 많이 처방되는 검사는 아니에요. 언젠가 혹시나 그런 검사 가능해지면 한 번 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소변 유근상 검사 또는 말씀하신 이런 스몰 댄스 LDL 검사 외에 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건강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때 대중적으로 약간 추천하는 검사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질병이란 관점이 아니잖아요. 네. 건강하지 않는다 중에는 의외로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중금속이에요. 중금속, 네, 중금속. 대표적으로 이제 수은, 순, 또 납, 네,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이 5개의 중금속은 실제 검사를 해보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생활 습관에서 많이 노출되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의심돼서 검사하면 거의 나오는 경우가 CEO들께서 일주일에 2번 이상 회를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치회 특히. 특히 참치회, 네. 가장 고급 회를 많이 먹으면 아, 우리나라에서 참치회를 잡지는 않고 주로 이제 멀리서 이런 큰 물고기들, 이게 플라크톤부터 시작해서 작은 물고기, 이게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는 다랑어, 참치 같은 경우는 또는 고등어 같은 큰 물고기는 결국 시작은 멀리서 이 흔히 말하는 원양어선 통해서 바다 한가운데 잡히더라도 그 시작은 플라크톤이고 그 플라크톤의 대부분의 첫 출발은 이 공업화되어 있는 이런 특히 한반도 같은 경우 이제 플라크톤이 다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먹이 사슬에 의해서 결국은 배출되지 않고 계속 최종적으로 가는 최종 산물이 큰 물고기, 흔히 말하는 등푸른 생선을 포함해서 큰 물고기, 참치, 연어 이런 이제 고등어 같은 다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탄식을 하고 있을 네, 겁니다. 탄식을 설미가 예. 뒤덮고 나는데 여기까지 조심하라고.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CEO들이 검사해 보면은 수은이 검출되는 경우가 한 10명 중에 2~3명 정도 의심하고 검사하면 그냥 이게 그러면 너무 어려운 게 우리가 예. 그 오메가3나 아니면 이렇게 등푸른 생선들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이제 인사이트도 있지만 현대 환경에서는 사실 이게 중금속 측면에서는 약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미국 산부인과 학회나 미국 당국에서는 임신 중에 그런 연어나 네. 그런 참치는 먹지 말라라고 큰 어종들. 네, 딱 원인까지 하긴 해요. 그래서 정제된 것을 먹으라라고 필요하면은 오메가3 포함 불포화 지방산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과도하게 먹고 두 번째는 그것을 과도하게 먹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해독 기능이라는 게 좋아서 그래서 결국은 술과 함께 이런 회를 늘상 먹는 사람들의 나쁜 생활 습관 중에 중금속을 쌓이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직업적으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납인데요. 납 그러면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보다 페인트에 많아요. 페인트예요. 네. 그래서 제 환자 중에는 그림이 취미이고 유화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아. 그리는데 온몸이 아프고 두통이 막 생겼는데 네. 검사를 해보니까 납 수치가 증가돼서 사실은 이 모든 사람의 이 미네랄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중금속 검사를.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런 참치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것도 있지만 설명되지도 않고 진단되지 않는 통증 또는 과도한 손저림이라든지 신경 증상들이 반복되게 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중금속을 특히 직업적 환경이 어떤 특정 물질 근데 생각보다 직업적이 아니어도 우리 몸속에 과도하게 주변에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또는 카드뮴, 공업 어떤 배기가스로부터 들어오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검사를 하면 생각보다 중금속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능의학의 하나의 절대 가치 중에 하나가 컨셉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비움이죠. 필요한 것은 집어넣고 채움이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중금속인 경우도 많아서 해볼 수 있는 검사 중에서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는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모발을 뽑으면 내 몸에 있었던 미네랄 상태를 중금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미네랄과 중금속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미네랄 네. 중에는 이제 주요 미네랄인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도 확인할 수 있고 미량 미네랄이지만 몸속에 되게 중요한 구리 또는 아연, 셀레늄, 망간, 철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그 목적보다는 이제 그런 목적들은 다른 검사들이 있으니까 중금속을 대량으로 볼 수 있는 그 중에는 세슘이나 어떤 방사능과 관련된 미네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물론 이제 해산물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사람이 걱정한다고 다 하는 것은 저도 얹지 않고 그런 어떤 환경적, 직업적 노출 요인이 많은 사람이거나 또는 굉장히 증상이 너무 애매하고 다양한데 수액 맞는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진단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는 한 번 정도는 이 검진만 받을 게 아니라 네. 이런 중금속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치료도 있거든요. 우리가 몸속에서 중금속을 이렇게 꺼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킬레이팅이라고 하는 치료도 있고 네. 또는 땀을 많이 내고 소변을 많이 배는 그런 배출 과정을 돕게 해주거나 또는 변비도 일종의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방해 요인이기 때문에 배변을 잘 못하는 대변도 게. 잘 봐야 되고 음. 그리고 식재 해독 기능을 원활하게 시켜서 중금속의 해독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재나 서플리먼트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음식에는 어떤 게 좀 유효합니까? 이런 어, 해독에 있어서. 음식 중에는 이제 해독이라는 관점에서는 크게 해독에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네, 우리가 영어로 해서 죄송해요. 디톡시피케이션의 페이스 1, 페이스 2가 있는데 1단계는 주로 해당되는 게 항산화 음식들이에요. 항산화. 맞아요. 그래서 해독 주스 하면은 딱 머릿속에 기억나시는 게 대표적인 게 ABC 주스. 네. 그렇죠? 그런 이제 비트나 또는 캐롯이나 또는 색깔이 있는 여러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보통 캐로테인, 베타캐로테인이 많이 증가돼서 네. 그 자체가 항산화 물질이고 비타민 B, C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네. 흔히 좋은 야채를 많이 먹고 또 해독과 관련된 항산화제를 먹는 것도 페이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좋게 해주는데 사실은 페이스 1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게 우리 몸의 대사는 1단계를 거치면 중간 단계가 돼요. 네. 중간 단계가 되게 불안해지기 때문에 바로 페이스 2, 즉 진정한 의미의 디톡시피케이션이 필요한데 그거는 대부분이 아미노산과 결합돼서 빠져나와요. 오. 대표적인 아미노산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해요. 아, 이게 간 해독에서 되게 항상 등장하는. 항상 등장하고 요즘 이렇게 선전에서 나오는데 네. 글루타치온은 정말 도움이 되는 해독뿐만 아니라 항산화제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먹어서 글루타치온이 효과적이려면 이 모든 영양제들이 그렇지만 고민스러운 게 이것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흡수가 잘 되는 게 중요한가인데 사실 생각보다 글루타치온은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어떤 홈쇼핑이든 또는 주변 약국에서 또는 병원에서 글루타치온을 복용한다면 가능한 여러 글루타치온 중에서는 좀 더 흡수율이 높은 글루타치온을 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리포솜 형태로 나와 리포솜 있는 형태. 리포조말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런 흡수율을 개선시켜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글루타치온을 수액으로 많이 넣는 이유가 정말 중요하면은 이 글루타치온을 수액으로 주기도 하는데 다이렉트로 들어가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글루타치온 효과와 관련된 많은 임상들이 있긴 한데 네. 우선은 이제 이게 잘못 오해돼서 미백 주사 또는 배곡 주사로 알려져서 피부 쪽에 좋아진다 했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 간의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그래서 피로 개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물 해독을 또는 중금속 해독에 도움된다는 쪽으로 좀 정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해독이 좋게 해주려면 음식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페이스 1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르기닌 같은 그런 주요 아미노산 부족도 해독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해독에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동물과 채소를 또 같이 잘 먹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맞아요. 있겠네요. 네. 혹시나 그 외에도 추천하시는 검사가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저는 만성 피로를 접근할 때 한 세 단계로 접근해요. 누구나 다 피로하다고 하지만 에너지가 떨어진다고 해서 오시지만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나 혈당 검사에서 정상이면 피곤함이 없다라고 질병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피곤의 주범이 또 불면의 어떻게 보면 주범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어떤 호르몬이요? 코르티졸. 네. 코르티졸 호르몬은 너무 높으면 사실은 몸을 각성시켜서 불면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 교감신경 우세 증상, 화나고 소화 안 되고 있지만 만성 피로 환자들은 오히려 코티졸이 떨어져서 생겨서 메가리가 없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낮은 코티졸 같은 거 또는 나이가 들면 부신 호르몬 중에 DHA 호르몬 이런 대표적인 부신 호르몬이 저희 병원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하는 검사고 또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가장 많은 만성 피로 환자의 주범이 결국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도망 다니는 스트레스도 없는 것 같은데 힘든 그런 경우가 이제 만성 피로의 부신 기능이기 때문에 무슨 기능 저하. 부신 기능 저하. 그래서 네. 부신 그러면 사람들이 좀 낯설어 해요. 근데 그걸 영어로 그대로 하면은 부가죠. 신이 신장이죠. 신장을 영어가 아니라 의학용어로 하면 레날이거든요. 네. 부는 AD죠. 붙여서 읽으면 아드레날린.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드레날린이 떨어졌다. 솟구친다. 이런 표현 쓰죠. 네.
저는 좀 더 전문용어로 메가리가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네.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삶의 특유의 그 과도한 스트레스가 사람들을 결국 지치게 만들고 번아웃이라고 만드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환자의 주된 환자들이어서 부신 호르몬을 측정해서 부신 호르몬을 보충해주고 근본적으로 잠을 잘 자게 해야 되는데 사실 부신역전이 돼 있으면은 오히려 코티졸이 밤에 올라가서 못 자기도 해요. 그 낮밤이 바뀌어. 그래서 탈진이나 이런 번아웃이 오신 분들은 일단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몸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치료까지 또는 교감신경을 낮추고 어, 억울함을 낮추고 어떤 나한테 끝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그 무엇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너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야말로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스트레스를 잘 다루게 해주는 게 저희 병원에서 되게 중요한 전략이다. 되게 기억에 남는 문구 중에 하나가 화라는 것은 네,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가하는 형벌이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형벌이 약간 진짜 우리 생리학적으로 되게 엄청 큰 무언가네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화를 좀 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 주는 그 무엇 네.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주는 것이 직장에 있는 요즘은 상사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는 부하 직원이 나한테 진짜 끊임없이 스트레스 주는 요인일 수도 있고 네. 또는 가족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이나 자녀나 또는 부모일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주는 그 요인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게 아예 싸우지도 못하고 화내면서 싸워야 되는 게 오히려 필요한데 코티졸이 떨어져 있으면은 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파이팅이 아니라 플라이팅이라고 해서 그냥 도망가기 급해요. 스트레스가 무서워서. 그러면 이미 벌써 몸이 번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는 것은 뭐 화를 잘 내고 그래서 오히려 그건 나아요. 급성 스트레스는. 근데 탈진이 돼서 근데 예민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의 말소리 그 들려오는 소리 다 들리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싸우지는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단계 이제 거기에 말기 스트레스나 번아웃 이제 영어로 이그소션 탈진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우선은 싸울 힘을 제가 드리는 게 근데 거기서 싸운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스트레스 주는 요인을 축소시키자. 별거 아니고 지나가는 거고 사실은 그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스트레스 주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관점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근데 옛날 같았으면 싸울 힘이 있는데 지금 나이도 들었고 또는 여러 가지 지쳐서 도망 다니는 사람한테 부신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힘이 나거든요. 아까 DHEA나 아니면 코르티졸 같은 것들 네, 말씀이세요? DHE거나 이런 코티졸을 올리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부신 기능의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고요. 또는 이제 저희 병원에 사는 검사 중에 특히 여성들한테 자주 있는 증상 중에 생리통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생리통.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이제 같이 식사하시는 분의 모임 속에 생리통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고 맞아요. 식단이 바뀌면 좋아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생리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젊은 유방암 네. 또는 젊은 자궁근종, 그러니까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은데 어떤 여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가 되어서 생기는 문제. 그렇죠? 아, 자궁근종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약간 여성 호르몬 과다와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유방암도. 자궁과 유방 조직은 여성 호르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인데 폐경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 감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젊은 시절에 또는 중년 어느 시점에 여성 호르몬이 과다가 되어서 증상으로는 생리통 또는 생리통 아니어도 생리전 증후군 네. PMS라고 하는 그 각종 증상들이 있죠. 또는 실제 질병으로 유방에 멍울이 생기고 젊었을 때 또는 벌써 자궁에 여러 혹들이 생기는 것들은 병원에서는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우세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의 기량제인 프로게스테론을 주는데 조금 급급해요. 그러면 그 일종의 호르몬을 기량 호르몬으로 막는 방법인데 그럼 프로게스테론은 안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유방암을 반대로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많은 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의학적 어프로치는 좀 더 다르게 접근을 해요. 대표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절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대사가 중요한데 그렇죠. 여성 호르몬 중에 좋은 대사가 있고 나쁜 대사가 있어요. 좀 어렵지만 에스트라디올에 앞에 16OH가 붙나 또는 2OH가 붙나 4OH가 붙나 따라서 나쁜 대사일 수도 있고 좋은 대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음식을 통해서 좋아지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그런 환경 호르몬을 일단 금지시켜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대사를 좋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대사들은 다 영양소와 관련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미네랄. 근데 그 중에서 여성 호르몬 대사와 관련 대표적인 것이 DIM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네. 다이인돌 메탄이라고 해서 딤. 아마 여성 호르몬 딤 치면은 미국에서도 직구할 수 있는 서플리먼트도 있고 저희 병원도 그걸 공급하는데 딤이라는 것을 먹고 나서 생리통이 없어졌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원리예요? 원리는 나쁜 대사로 갈 수 있는 것을 간에서 대사를 좋은 길로 바꿔주는 좀 어렵지만 CYP1A1이라고 하는 그런 효소를 좋은 쪽 효소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그게 딤이고 딤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음식이냐면 브로콜리 추출물로 나와요. 그래서 브로콜리라든지 좋은 그 일종의 십자화 음식들을 많이 먹었을 때 십자화가 콜리플라워나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텐데 그걸 계속 먹기 힘들면 한번 딤을 먹어보시면 그래서 아마 다른 오늘 강의 중에 유전체도 어렵고 장내미생물도 어렵지만 나의 생리통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진통제나 아니면은 마그네슘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한번 직구를 통해서 DIM 다이인돌 메탄을 검색해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설민아티 끊으시고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나쁜 음식 끊고 네. 좋은 야채 먹으면서 DIM 또 하나 더 있는데 또 역시 또 메틸레이션이 나오는데 메틸레이션화 시키는 게 여기서는 좋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SAMe 쌤이 S아데노신 메티온이라고 해서 대문자 SAM 소문자 E 네. SAM이 아니고 SAME라고 하는 네. 그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나쁜 대사 즉 4OH 같은 나쁜 대사를 중화시키는 아까 페이스 1, 페이스 2라고 했죠. 나쁜 대사가 오히려 그 중간에 대사물들이 많이 생성되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건데 그것을 중화시키는 것이 메틸레이션이고 이게 셈이고 아예 처음부터 좋은 대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DIM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혹시 자녀분들이나 본인이 생리통이 있으면 네. 저랑 이해관계 없어요. 그냥 직구 사이트에서 DIM을 검색하시고 또는 쌤이를 검색하시고 동시에 먹든지 딥만 먹어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여성의 이제 문제에서 약간 첫 번째로 젊은 유방암과 자궁 근종이 많아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혹시 네. 또 다른 문제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뭐 여드름이라든지 네. 뭐 또 대표적으로 요즘 PCOS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여성 호르몬과 함께 이거는 남성 호르몬도 관련되지만 반항성 난소증후군. 반항성 증후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방법이 일반 병원에서는 없다고 해요. 네. 일반적인 호르몬 수치만 검사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배란기 때 소변 검사라고 해서 더치 테스트가 있어가지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어떤 대사물들이 많은가 여성 호르몬과 관련해서 또는 이 남성 호르몬 관련돼서 또는 부신 호르몬 관련된 호르몬들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보는 경우는 좀 제한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원래는 어떤 호르몬을 봐요? 혈액 검사에서는 이제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또는 그것에 상응하는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 FSH를 보긴 하는데 해석이 좀 어려워요. 절대 약만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좋은 대사인지 나쁜 대사인지 혈액으로 볼 수는 없고 이 더치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환자분들의 대사가 이미 나빠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 주로 검사하는 것 저희도 중계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 통해서 그렇게 많은 대사체 검사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지만 네. 인생 문제인 사람들 젊은 유방암이라든지 네. 보통 병원에서는 그만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쪽으로만 약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런 대사와 관련된 접근들이 얼마든지 기능의학적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는 것들을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이건 거의 약간 대학에서 한 학기도 아니고 이제 몇 학기 이상의 강의로 이제 자세하게 들어도 모자랄 내용인데 오늘 이렇게 너무 쉽게 이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장님 보면 약간 되게 순수한 어떤 활력, 에너지가 되게 느껴져요. 저도 그게 좋아서 이제 원장님을 인터뷰로 꼭 첫 번째로 모시고 싶었는데 원장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동기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학생 때 의사가 되고 싶었을 때는 저한테 인플루언싱했던 책은 슈바이처 박사가 아니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모를 텐데 성체라고 하는 AJ 크로닌의 책이 있었어요. 성체요. 성체, 영어로 이제 시타달인데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으면서 18세기 그 약간의 이제 산업화된 그런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그 물질화되고 있는 산업화되고 있는 사회에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어떤 사회 운동을 했던 의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체라는 책을 통해서 아 의사가 단순히 약 처방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를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에 매료가 되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역할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회운동가는 아니지만 의사가 잘하기에 따라서 사회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앞에 있는 한 분의 삶, 저한테는 그게 저는 소우주라고 생각해요. 소우주. 네, 네. 전부주. 제한테는 그 한 명의 삶이 더 중요해요. 와, 이 얘기도 제가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똑같이 그래요. 말씀하시네요. 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이죠. 저는, 감히 저는 재밌는 게요. 그게 의사가 돈을 받잖아요. 근데 환자가 의사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이제 의례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나 의사나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돈 받고 제공했는데 받은 사람이 감사하다고 표현 물론 이제 의례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이제 치료하는 직업은 정말 저는 숭고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수술하는 의사를 택하지 않았고 또 약을 많이 처방하는 의사를 택하지 않아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그분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제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개입을 해서 삶의 어떤 악순환을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되는 것, 그 현장의 첫 출발이 저였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더할 수 없는 영광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기억 못할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악순환되고 있는 삶이 있거든요. 잠 못 자니까 술 먹고 술 먹으니까 간이 망가지고 브레인 포그 가고 뭐 하니까 일의 능률 떨어지고 다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술 먹고 정말 악순환되고 있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병원 가서 진단받아도 괜찮으니까 다시 악순환되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어느 순간 암이 돼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기 전에 저한테 오셔서 충분히 들어드리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악순환을 잠깐 끊고 어떤 식으로든지 장을 먼저 치료하든지 뇌를 치료하든지 어, 에너지를 주든지 해서 한 번 정도는 저를 통해서 인생 전반을 돌아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최겸님은 이미 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다이어트 문제를 정말 제대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제 한 명의 환자 또는 그분의 가족들에게 인플루언싱,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사실은 회사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지금 같은 대학에 있을 때나 지금 같은 진료실에서 매일 힘들게 진료하고 있을 때나 사실은 힘들죠.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어떤 좋아지는 환자. 근데 좋아지는 게 증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 술을 끊고 술에 의존했던 어떤 불면증을 끊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안아도 운동을 평생 안아도 운동을 하게 되고 평생 당연시 먹던 음식들을 바꿔 볼 수 있다는 것에 제가 개입했다면 사실은 그게 더할 수 없는 영광이고 진료실에서만 하기에는 너무 제가 좀 어려워서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되게 펼쳐놨지만 앞에 것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악순환되느냐 또는 트리거가 좋아서 선순환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 같은 사람은 마중물일 뿐이에요. 우리 몸에는 회복 탄력성이 있고 누구든지 아직은 망가지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좋아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을 꽤 하셔야 돼요. 실제로 생활 습관 바꾸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노력하는데 제가 도움을 줄 테니까 그리고 실제 효과를 보게 해드릴 테니까 같이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 전 누군가에게 인생에서 두세 명일지라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이런 활동 또 저도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 것에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인터뷰가 저는 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앞에서 저희가 되게 단순하게 너무 쉽게 짧게 요약했지만 원장님께서 사실 이제 의사가 되고 또 현장에 계시다가 또 공부를 하시고 또 다양한 곳에서 일했던 여정들이 되게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이고 그 여정에서 뭔가 얻었던 것들을
또 현재 이제 사회에 다시 돌려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간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것을 약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진짜 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원장님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 원장님께서 쓰신 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뭘 먼저 읽으라고 하기엔 좀 네, 많이 애매한데 팔린 책은 없습니다. 많이 끌리시는 것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조금 더 약간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웰케어 클리닉 검색하셔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느낌상 인터뷰 보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 빠져가지고 약간 네, 저 아니고도 이 네, 기능하는 병원들이 지방에 곳곳에 있으셔서 네, 원하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혹시나 예약이 이제 아마 밀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다른 분들 잘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네. 여기 원장님의 또 보좌관 분들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까 제가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해피에이징이라고 했고 네. 결국 인생이 해피되는데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그런 책들도 많고 그런 영상들도 많은데 정작 특히 이제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행복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많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김정인 교수님 영상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이 세 가지에 사실은 해피에이징을 넘어서 건강한 헬스에이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가까운 모든 사람과의 화평이에요. 이거 없으면 그러니까 특히 돈 문제로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이 모든 기능의학적 치료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화평하지 않으려고 자꾸 회피하거나 음, 아니면 힘으로 누를 때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화평하기로 결심하려면 많이 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고 들어가야 된다. 져야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 뭐 모르는 사람과의 싸움은 어디 가서 화내고 이런 거는 그냥 이슈가 아닌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에서 화평이 제일 중요하다. 이건 정말 현대인에서는 너무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심플 라이프. 그 중에는 이제 정말 먹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극성 것들을 주는 것들을 다 멀리하고 그냥 심플한 게 제일 그리고 그렇게 과도한 행복이라는 게 꼭 성공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성공을 통해서 행복은 절대 오히려 반비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소한 즐거움을 가질 정도의 그리고 매우 일상이 단순해야 돼요. 8시간 자야 되고 8시간 자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청소년을 포함해서 절대 성공은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을 수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다. 8시간 자는 거 포함해서 많은 약속 잡지 말고 매우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많이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비교하지 않기. 의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도 사지만 의사들만큼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직군이기도 해요. 왜냐면 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다시 불행하다가 행복한 사람이 없다. 불행한 사람이 없다 생각해요. 학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가 더 잘하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하다못해 옛날 의사들은 어땠다고 얘기를 해요. 정부가 안 도와준다 생각해요. 물론 의사들 삶은 팍팍하고 보상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함을 통해서 스스로 불행하는 것에 그 나락을 이제 나락으로 가는 그것을 끊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이 되게 중요하고 그 자아상을 결정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화평과 관련된 건데 뭔가 좀 종교스러운 얘기죠.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뭐 신체 운동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심지어는 비싼 돈을 내고 줄기세포 맞는다 해서 절대 노화가 오지 않고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이 오지 않으면 노화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인생 오전에는 다들 아둥바둥 이렇게 사는데 인생 오후에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내려가다가 많이 다치니까 천천히 가면서 아 여기 산이었구나. 그리고 이쁜 들꽃도 있고 새소리도 나고 천천히 내려가기를 좀 바래요. 저 같은 이제 50을 넘은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이제는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 부모님과 또는 자녀들과 주변과의 회복하면서 소소한 행복이 사실은 이 모든 행복의 결정이라는 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이 망가지기 전에 가능한 스트레스로부터 좀 자유로운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경철 원장님 모셔서 어마어마한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오늘 보시고 나서 느끼신 점들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만약에 댓글로 달아주신 것들을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릴 텐데 아마 또 원장님 팀에서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원장님의 유튜브 채널이나 원장님께서 쓰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끌리는 것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